네, 최근 민주당,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연내 당대당 통합 마무리하기로 했고요. 통합협상 대표단 구성하고 상견례도 다 마쳤습니다. 자, 연결 한번 시켜보죠. 민주당 측 협상 대표단 중 한 분이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하고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데. 네. 자, 이재명 후보가 1년 8개월 만에 염색을 했더라고요. 아주 좀 네네, 댄디 스타일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이거 왜 이렇게 바꾸신 거죠? 요즘 이재명 후보가 요즘 추진하고 있는 그런 큰 방향이 이제 변화와 혁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정당 당직자들도 좀 변화시키고 선대위도 주요 인사들이 좀 사퇴했고요. 네. 본인 스스로도 계속 그런 역동적인 변화를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과감하게 머리 염색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어제 한 보도에는 뭐 이미지 바꾸는데 그렇게 바꾸는데 8,900만 원 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진짜 이렇게 돈 많이 들었어요? 글쎄, 뭐 머리 염색하는데 무슨 8,900만 원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택도 없는 소리라고 봐요. 아, 그렇군요. 네, 뭐 금액은 제가 지금 얼핏 생각난 걸 말한 거라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상당한 돈이 들었다는 취지로 보도가 나왔길래 여쭤본 거고요. 사실이 아닙니다. 네, 사실은 아니고. 지금 그러면 어쨌든 이재명 후보는 많은 것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좀 성공하고 있다고 보세요? 좀 잘하고 있다? 네, 저는 상당히 그 신속하고 역동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들이 많이 연출되고 있어서 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상승 또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은 대단히 성공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것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아직 한 1, 2주 더 걸리기 때문에 네네.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연말쯤에는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이 민주당 쪽의 선대위 구성 관련해서 조금 뭐 윤석열 후보 지지도고 또 막 컨벤션 효과 플러스해서 막 올라가고 이럴 타임에 좀 주춤하고 그러는 것을 보고 뭔가 바꿔야 되겠다 생각한 다음에 정말로 획기적으로 샥샥샥샥 바꾼다. 되게 성격이 조금 화통하고 이렇게 추진력이 있다. 뭐 이런 평가를 지금 사람들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우상호 의원님은 잘 아실 테니까 어떻습니까? 이재명 후보 성격은 진짜로. 정말 시원시원하죠. 그리고 시원시원하다. 뭘 해야 되겠다 싶은데 마음 먹으면 그냥 네. 굉장히 속도감 있게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어서요. 어떨 때는 좀 따라잡기가 어려운 경우도 좀 있죠. 오히려 따라잡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후보가 네. 과감하게 치고 나가는 그런 게 있군요. 근데 일반 국민들은 사실 그런 거를 좋아하죠. 왜냐하면 맨날 검토한다, 뭐 한다 해놓고 나서 안 하고 미적미적거리는 거에 대한 답답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예. 여의도 정치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이런 속도나 이런 방식들이 네. 상당히 뭐랄까요, 충격을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충격을 그래서, 주고 있다. 네. 왜 다들 충격이요? 예.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당직 개편이나 선대의 주요 인사들 이렇게 사퇴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보면서 빠르네. 제가 정치단 22년 했지만 네. 이 사람이 성격이 뭘 하겠다 싶으면 그냥 무섭게 밀어붙이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자, 뭐 이거는 이제 약간 좀 다른 결의 얘기입니다만은 하나 제가 궁금해서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요. 네. 이재명 후보 예전에 그 재판 받을 때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받을 때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계속해서 지금 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 23억을 네. 한 변호사에게 주었다. 아니다. 서로 말이 많고 특히 쌍방울에서 뭐 주식으로 변호사비를 대납해 줬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그와 관련해서 녹취록 2개가 또 어제 공개되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혹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알고 계실까요? 글쎄 지금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근거 없는 헛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희 경선 때도 이 문제가 계속 제기됐으면 거의 클리어된 것으로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돈 관계라든가 이런 걸 확인해 봤을 때 본인이 2억 5천 정도 지불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후보의 주장이 훨씬 더 근거 있어 보입니다. 네. 요즘 좀 우리 노 변호사님도 변호사이시지만 네. 변호사비를 어디 숨기고 뒷돈 주고 그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고.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뭐 바로 확인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마치 은밀하게 뒷돈이 옹호한 것처럼 이렇게 유포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변호사 업계를 모욕하는 얘기죠. 저는 사실 2억 5천 정도면은 그냥 1, 2, 30 뭐 무게나 이런 거 다 비교해 봤을 때 그 정도면 합리적이다 그냥 그리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23억 얘기가 계속 나와서 변호사비 23억이나
줄 수 있었을까? 그게 좀 적정 가격인가? 이런 것도 좀 의심이 되기도 했고요. 아니, 말이 안 되죠. 사실 1, 2, 30 사실 저 얘기는 대한민국의 변호사 업계에 물어보면 바로 확인되는 문제고요. 예. 예를 들어 이 통장과 계좌를 통하지 않고 현금으로 뒷돈으로 주고 그럴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네. 근데 예전에 최순실 씨는 막 50억을 또 누구에게 줬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래서 아마 좀 다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이상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 얘기는 거기까지 제 마무리하고요. 열린민주당하고 지금 당대당 통합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연내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진행상은 어떤가요? 지금 1차로 선결례를 해가지고서 지금 통합의 큰 방향과 원칙에 대한 입장을 교환해서 합의문을 발표했고요. 네. 이제 각 당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이제 강론들 뭐 몇 가지 현안들을 이렇게 좀 예를 들면 통합 방식이라든가 일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각 당 의견을 좀 수렴해서 네. 의견이 좀 정리되는 대로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다음 협상 일정을 정하지는 않고 각 당 내부가 의견을 좀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렴하는데 그 수렴의 방향 같은 게 좀 구체적인 게 있어요? 아니 지난번 통합의 원칙을 합의한 내용에 근거해서 네. 이제 각 당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죠. 왜냐하면 협상단 대표들이 각 당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자기네끼리 임의적으로 협상을 시작해버리면 방향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각 당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사실 저는 이 민주당들끼리의 이런 통합이 그렇게 막 복잡할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당명을 유지할 거냐 말 거냐. 왜냐면 이게 당대당 통합이니까. 네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뭐 열린민주당은 비례당이잖아요. 말하자면은 비례대표. 네네네. 그러면 그 비례대표 공천 관련해서 비례의원 공천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원래 열린민주당에서 얘기한 게 또 그런 부분 있잖아요. 열린 공천하라 네. 뭐 이런 얘기. 그거는 이제 지난번에 협상하면서 합의를 했죠. 네네. 다음 총선부터는 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열린 공천 포함해서 계획을 하기로 했다. 그렇게 네. 발표를 했거든요. 이건 다음 총선 때 반영할 문제고 그건 이미 합의한 겁니다. 이미 합의한 거고. 그럼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세부적으로 당협위원장 뭐 이런 무슨 건가? 의견차가 있지 않지만 네. 과거에도 협상하다 보면 굉장히 작은 디테일에서 우연히 뭐가 터져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현재 무슨 이견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보다는 제가 그런 면에서는 과거 경험이 있어서 네. 각 당 내부에서 혹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여러 사안들이 이제 좀 조사 좀 해서 만나자 이렇게 했거든요. 혹시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체크를 한번 해보자 이 정도 수. 네, 왜냐하면 큰 틀에서는 합의를 했는데 의외의 작은 문제에 있어서 합의가 안 되면 네. 시간을 질질 끄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 세밀하게 각 당 의견을 좀 수렴한 다음에 만나는 것이 네. 훨씬 더 속도를 빨리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당명 얘기도 간단히 좀 해봤습니다만은 당명도 변경하실 거예요? 어떻게 뭐 좀 나와 있는? 그것도 의견을 수렴해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아직 저희 당은 어떤 입장 갖고 있는지 또 네. 그쪽 당은 어떤 입장 갖고 있는지 당 내부에서도 그 의견이 좀 가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협상단에게 모든 것이 위임된 상황이 아니거든요. 때문에 중간중간에 당 의견을 좀 들어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뭐 더불어자를 빼고 또 열린민주당에서 네. 열린자 빼고 그냥 민주당으로 통합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것도 아직은 다 미지수네요. 그런 얘기를 나눠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이제 일부에서 나오는 거고. 네. 네. 만나서 얘기를 나눠봐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뭐 그게 큰 관건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네. 꼭 당명을 바꿔야 된다. 뭐 이렇게 봐야 할지. 예. 봐야죠. 자, 그럼 이제 지금 우리가 논의한 건 사실 형식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사실 좀 많았는데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죠. 시너지 효과가 필요하잖아요. 이 당대당 통합을 하는 것은. 물론 이렇게 되면 내부 지지층은 당연히 다져지겠지만은 중도 확장이라든가 외연 확장 이게 조금 어렵지 않느냐. 오히려 요즘 열린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보다도 훨씬 더 조금 강성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오히려 마이너스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선거 많이 안 치러보신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보통 얘기하지만 전통적 지지층의 결집도 필요하고 네. 외연 확장도 필요하다. 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순서의 문제거든요. 네. 순서의 문제는 전통적 지지층을 선결집하고 그리고 외연 확장으로 나가는 것이 선거의 기본적인 교범입니다. 교범. 왜냐하면 외연 확장한다고 하다가 전통적 지지층을 잃어버리면 또 우왕좌왕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던지는 메시지가 계속 혼선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결집할 수 있는 소위 말하면 통합과 연대의 대상을
총 결집시키는 그런 과정이고요. 후보는 그러니까 당이 중심돼서 하는 것은 지지층 결집이고요. 네. 후보는 중도 외연층 외연 확대를 위해서 계속 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순서의 문제이기도 하고 역할 분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순서의 문제고 역할 분담의 네. 문제다. 네. 지금 조응천 의원이 얼마 전에 중도 유권자들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조국의 네. 강을 건너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네. 조국 전 장관 관련된 그 시각 이런 것들이 더불어민주당하고 또 열린민주당이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지금 저는 달라질 수 그게 있을까요? 별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요. 그것도 중요하지 제일 않다? 중요한 건 후보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네, 후보 생각은 그러니까 어떤가요? 네. 후보는 이미 여러 번 사과하고 국민들에게 거듭나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미 저는 조국의 강은 건넜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우리 후보는 조국의 강만 건넌 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강을 많이 건넜다고 봐요. 그래서 조응천 의원의 그 고뇌를 압니다만 그런 얘기를 반복하실수록 마치 우리가 조국의 강을 못 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도움되는 말씀은 아니죠. 후보는 열심히 넘고 있는데 조응천 의원도 자기 정치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군요. 아니 그건 아니고 그분의 걱정은 아는데 네. 그분이 원하는 수준에서 당 전체가 못 넘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네. 원래 이 강을 건널 때는요 한꺼번에 건너지 못해요. 먼저 건넌 사람도 있고 뒤따라와 건너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죠. 네. 자,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이제 큰절도 하고 사과도 하면서 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도 아주 작은 흠이라도 잘못이라도 있으면은 짚고 넘어가는다 이렇게 말을 해서 네, 조금 선을 명확히 그은 거다. 또 그은 거죠. 그은 거다. 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은 겁니다. 좋습니다. 자, 민주당 이제 그 열린민주당하고 통합하면서 다른 당에게도 문을 열겠다. 이거는 이제 진보정당 전체에게 말을 한 것 같은데 정의당은 여기 포함이 안 돼요? 아니 이 통합과 연대라는 것은 서로 상대방과 말이 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정의당은 계속해서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같이 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죠. 근데 한쪽에서 생각이 없다는데 일방적으로 같이 하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의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문호 개방은 같이 할 의사가 있는 쪽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정의당하고 원래 민주당은 사실 패스트트랙 할 때만 해도 서로 공조도 많이 하고 그동안 전통적으로 같이 협업하는 게 많았는데 왜 이렇게 변하게 된 거예요? 지금 노선이 완전히 달라 아니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사실관계가 틀리고요. 아, 틀려요? 원내에서 개혁 법안을 추진할 때 협조하고 협력하는 것 그런 네. 경우는 많이 있었지만 네. 대통령 선거에서는 단 한 번도 단일화나 뭐 후보 단일화나 혹은 정책 연대를 한 적이 없어요. 대선에서 언제 우리 후보가 정의당과 후보 단일화 한 적이 있습니까? 정의당 자체가 원래 후보 단일화 안 하죠. 2012년도에 이정희 후보가 일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떨어뜨려 나왔다 이렇게 박근혜 후보 떨어뜨려 나왔다고 얘기하고 일방적으로 사퇴한 적은 있지만 네네. 그렇게 사퇴해 준 것이 최고의 관계였고요. 정책 연대나 후보 단일화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정의당은 대선에서는 독자성을 강조하고 출마하셨죠. 네. 정책 연대도 안 했었어요 그동안에?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대선에서. 대선에서는. 총선에서는 한번 이제 그 지역별로 교섭을 해서 네. 교차해가지고서 이제 연대한 적은 있는데 네. 그래도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악순하지 못했거든요.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대선에서는 한 번도 같이 한 적이 없는데 마치 이번에만 왜 안 하냐는 식으로 물어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대선 때 한 번도 같이 한 적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근데 지금 어쨌든 지금 나와 있는 여러 후보들 얘기를 들어보면 하여튼 안철수 후보는 항상 다른 당과의 그 통합을 조금 염두에 두고 나오신 듯한 행동, 그다음에 중간에 항상 포기하는 모습 이런 걸 좀 보여줬는데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는 정의당에서는 완주할 거다 이런 관측들이 많더라고요.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심상정 네. 주로 지금까지 대선에서 나온 후보들이 이제 과거에 민주노동당 시절의 권영길 후보, 네. 그다음에 심상정 후보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또 서울시장의 노회찬 후보라든가 이분들이 언제 중간에 그만두거나 저희하고 단일화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죠. 좋습니다. 자, 심상정 의원 얘기 나왔으니까 잠깐 이거 하나 여쭤보고 갈게요. 정의당에서 민주당 사람들을 혹은 이재명 후보를 너무 용비어천가처럼 칭송한다 이러면서 김어준 뉴스공장 출연을 거부한다 이런 의견을 밝히고 또 제가 국민의힘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우리도 사실은 거기 안 나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거기 나오시잖아요, 맨날. 네네. 저는 뉴스공장에 나가는데 앞으로 계속 나갈 겁니다. 저는. 네네. 네.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정의당에서 이렇게까지 반응 보이고 이게 괜찮습니까? 아 근데 이제 뭐 그 김어준 씨가 이제 뉴스공장이 아니고 다스베이다에서 네, 다스베이다에서 예, 얘기한 거죠. 심리학자하고 얘기하다가 나온 얘기 때문에 좀 서운하신 건데. 네. 저는 그 각 당에서 뭐 판단해서 하실 일인데 제가 뭐라고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지적하는 게 너무 이재명 후보에게 명비어천가만 하고 있다. 이거 되게 편향적이고 너무 심하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요점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김어준 진행자가 다스베이다에서 이재명 후보를 용비어천가 하듯이 이렇게 칭송한다 그렇게 보진 않는데요. 그분이 전략적으로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통한 정권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다고 해서 그것이 네. 용비어천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주장이고 판단인 것이지 네. 개인에 대한 숭배라고 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노영희 뉴스인사이다. 지금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얘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청년선대위에서, 민주당 청년선대위에서 꼰대 이미지가 너무 심하다. 이걸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희 당 소속에 혹은 저희 당을 지지하는 청년선대위에서 해주는 그런 쓴소리들은 아주 경청하고, 네. 그분들과 소통하면서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꼰대가 아니다 그러면 더 꼰대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꼰대다 그러면 또 낡아 보이고. 꼰대라고 할 수도 없고 꼰대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규정이라는 게 굉장히 네. 무섭거든요. 근데 네. 어쨌든 그런 이미지가 있다라고 말하는 말씀은 경청을 해야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청만 하고 끝내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은 경청도 중요합니다. 경청과 소통은 네. 꼰대냐 꼰대가 아니냐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죠. 꼰대들은 네. 가르치려고 하고 듣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바로 중요한 건 그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네. 꼰대에서 벗어나려면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들어야죠. 듣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듣기만 해서 뭐예요? 듣고서 뭐 어떻게 하겠다 이게 따라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구체적인 일단 계획이 있어요? 들어보고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행동해야죠. 그런데 지금은 일단 먼저 겸손하게 경청하고 소통하겠다. 이게 제일 중요한 자세라고 봅니다. 그럼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이 2030이나 뭐 꼰대 이미지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실천 방안 같은 거는 아직 뭐 생각하신 건 없으신 거예요? 당에서는? 저요? 네. 저는 듣겠다니까요. 계속 듣기만 하신다 이러니까 참 알겠습니다. 이거는 네. 계속 듣고 나서 네. 그리고 뭔가 방향이 잡힐 때 정리해서 네. 이렇게 발표하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지금 뭐 발표할 게 먼저 있는 것처럼 말을 하면요. 네. 뭐 경청한다더니 결국은 다 정해놨네. 또 이렇게 나오거든요. 또 그렇게 그러니까 나올까봐.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또 그 높으신 해안을 제가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자, 뭐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요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현안들은 빨리빨리 좀 처리해달라. 네. 뭐 패스트를 이런 거 활용해라. 뭐 이런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빨리 가면은 민식이법 예전에 있었습니다만은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이거 입법 독주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온다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렇지 양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기준이 있죠. 국민의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은 민생 법안의 경우, 네. 그래서 국민의힘이 정략적으로 반대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좀 밀어붙여야 되겠죠. 네. 근데 국민들 속에서도 논란이 좀 많은 그러한 법안의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속도를 늦추고 좀 더 동의를 받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마 후보가 말씀하신 건 국민적인 그 동의도 높고 또 민생 법안으로서 가치가 높은 것들조차 묶어서 너무 천천히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네. 그것이 어떤 법안들인지를 좀 갈라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개발이 환수법 같은 경우를 지적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좀 더 국민 여론을 더 들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국민들이 상당히 이건 반드시 하자 그러면 네. 조금 속도 있게 밀어붙일 필요가 있겠죠. 자, 선대위 쇄신 비롯해서 어쨌든 변화 아까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추이를 살펴보게 되면은 지지율이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24일 머니투데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가지고 22일하고 23일에 그 성인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한 결과가 있던데요.
자세한 내용은 물론 홈페이지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보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그 결과를 보게 되면은 지금 윤석열 후보가 가상 대결이었어요. 5자 가상 대결. 윤석열 후보는 38.4%, 이재명 후보는 37.1%에서 차이가 1.3%포인트밖에 안 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윤 후보는 20대랑 60대에서 앞서고 이 후보는 30대, 40대, 50대에서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주 정도에 나온 것하고는 많이 달라진 건데 지금 이런 그 여론조사 추이가 달라지는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방식에 따라서 조금 다르죠, 조금씩. 오차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저희는 지표보다는 트렌드를 보고 있는데 네. 분명한 거는 최근 1, 2주일 사이에 상당히 벌어졌던 여론조사 결과들이 좁혀지고 있는 건 사실로 보여요. 그러니까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윤석열 후보의 컨벤션 효과가 거의 빠지고 있고 네. 이재명 후보의 변화와 혁신 움직임들이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저희 목표는 12월 중하순까지는 이 정도 오차 범위가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고요. 네. 내년 상반기로 가서 1월 중에 역전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의 움직임, 더불어민주당의 변화를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1월 중순 이후는 조금 안정적으로 바뀔 것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아직도 이 후보를 조금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네. 좀 있습니다. 호남 같은 경우는 특히 조금 부족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은 이낙연 전 대표가 좀 뭔가 역할을 해야 됐는데 왜 안 하지? 이런 의문들을 또 품고 계시더라고요. 그건 어떻습니까? 솔직히 내부적으로. 후보의 지지율을 올리는 문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올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는 다른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분위기 조성하실 수 있지만 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아주 특별한 활동을 하시는 것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의 특징이 네. 원래 한 1, 2주 전까지는 늘 이렇게 가요. 아. 과거에도 늘 이랬습니다.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도 초반부터 80%, 90% 이렇게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선거 일주일 전 남겨놓고서 쫙 흐름이 바뀌고 정해지죠. 그래서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낮다는 것이 호남이 불안하다는 요인으로 보이는 것은 저는 호남 유권자의 전통적 특성상 그것은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러나 이제 이번 주에 우리 후보가 그래서 주말에 내려가셔서 네, 목포도 오늘 가신다고. 네, 호남을 이제 방문을 연이어 하시는데 뭐 정성을 좀 기울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아주 불안한 상황이다 이렇게는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어차피 호남 민심의 특성이 그렇다 이런 얘기시기도 하고 또 당연히 네네. 앞으로 바뀔 거다. 자, 그런데 서른 의원이 네. 이재명 후보가 당 쇄신 요구하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냐? 당의 네. 문제가 아니라 당신 문제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내부 네. 갈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뭐 저기 이낙연 후보 캠프 있을 때부터 우리 서른 의원님은 늘 이렇게 주장의 일관성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볼 때는 후보가 당이 문제가 있으니 바꿔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변화와 쇄신 노력을 해보자라고 제안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변화와 쇄신은 꼭 문제가 있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해보겠다는 각오와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당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꾸 여의도 정치가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에 부응하는 것이니까요. 당의 문제는 뭡니까? 의원님 보시기에는. 아무 문제가 당의 없는 건 문제요? 아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지금 얘기하면 또 커지잖아요, 얘기가. 겸손하게 말씀드린 거죠. 문제 없는 사람, 문제 없는 당이 그룹이 어디 있겠어요? 예. 네, 그런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쨌든 지난 21일에 서른 의원을 의총하면서 솔직하지 못한 후보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뭐 근데 사실은 의총에서 서른 의원님이 후보가 큰절을 하면서까지라도 사과하고 잘못을 빌면서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며칠 전에 이재명 후보가 큰절을 하길래 네. 서른 선배 하신 말씀을 전해 들었나 보다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서른 의원님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반성과 사과로서 출발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후보가 서른 선배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네. 적어도 지금 후보가 보이는 모습은 네. 서른 의원님이 주장하고 요구하신 내용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그렇군요. 자, 국민의힘 그럼 얘기 칭찬을 해주셔야지. 칭찬.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 간단하게 할게요.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합류 놓고 너무 사실은 좀 국민들이 보기도 피곤해요. 근데 서로 막 주접을 떨어놨던데 이렇게 말했던가? 하여튼간 이런 말까지 나온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어법으로 볼 때 굉장히 격렬한 그 반감을 드러내신 엄청 표현이에요. 화난 거죠 지금. 그러니까 보통 공개적으로 주접을 떨었다 이런 얘기 잘 안 하시거든요. 주접을 싸놨던데 뭐 이랬나? 예, 그러더라고요. 예. 어쨌든 저도 이제 우리 당에서 대표를 모셔봤는데 네. 좀 화가 나셔도 이렇게는 말씀 안 하시는 분인데 제가 볼 때는 감정적으로까지 멀어진 것 같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면은 선대위 결국에는 합류 안 할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도 뭐 이렇게 약간의 작은 구멍은 남아있다 이렇게 보던데. 그거는 윤석열 후보 측에서 여운을 남기는 그런 약간의 그 언론 플레이 같고요. 네. 제가 볼 때는 김 전 위원장은 몇 가지의 김종인 위원장이 말씀하신 몇 가지의 표현을 보면 네. 어려워진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 그리고 조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윤석열 후보 측에서 김종인 위원장 쪽에서 말하는 방향대로 가고 있지 않는 건 분명해 보여요. 네.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이 합류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딱 하나의 조건은 윤석열 후보가 직접 김종인 위원장이 요구한 내용을 받아들여서 선대위 개편하는 이 전제 조건이 수용되었을 때만 네. 김종인 위원장이 합류했을 겁니다.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이 없다 치고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위원장 없어도 잘 될까요? 내년 뭐 이제 상당한 타격을 입고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애초에 꺼내지 않았다면 타격이 없었을 텐데 네. 추진하다가 안 되는 경우는 후보의 정치력 부재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타격을 입죠.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봐도 윤석열 후보가 끌고 가려는 선대위의 그 모양, 방향은 지금 실정신에 맞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김한길 전 대표나 김병준 위원장을 모셔서 네. 쌍두마차로 출발하는 모양이 지금의 젊은 세대 또 지금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 정신에 맞겠나.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1월 달쯤에 상당한 위기가 올 걸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윤석열 후보 측에 위기가 올 거다, 네. 1월 달에. 네. 왜요? 무슨 위기예요, 그러면은? 너무 구태스러워 보이고 새로운 변화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구태스럽다. 그래서 그러면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고 네.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내분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이 항상 반복돼 왔죠. 지금 포지셔닝한 걸로 봐서는 네. 선대위 자체가 크게 성공할 걸로 보이지는 않아요. 네. 선대위 구성이. 자, 그런데 왜 민주당에서는 김종인 전 위원장하고 자꾸 접촉하고 그랬다는 보도까지 나올까요?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과의 접촉도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네. 민주당 측에서 접촉을 시작할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송영길 대표가 이렇게 말해서 24일에 요 얘기 이 소문 관련해가지고 그건 예의가 아니다. 상대당의 결과 당 내부가 정리되는 걸 봐야 된다. 이렇게 그냥 말했지. 지금 우 의원님처럼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럼 제가 송영길 대표 서로 말을 했어야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예. 생각해 보세요. 김종인 위원장이 주로 거처하는 그 사무실 앞에 네. 기자들이 엄청 많이 또아리를 틀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접촉할 수 있었겠어요? 개인적으로 전화해가지고 만나자 어디 뭐 장소에서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분을 전화를 해서 네.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이게 항상 모든 관계와 만남은 상식에서 출발하거든요. 물론 민주당 관련된 인사 중에 네. 문안 인사를 드렸거나 언제 한번 뵈요 이렇게 말한 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그렇죠. 우리가 그런 걸 접촉이라고 말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모셔오기 위한 교섭을 했느냐라고 본다면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 간의 대화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중간에 그런 대화나 그런 교섭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아니, 예의도 아니고요. 김종인 위원장을 모셔오려는 접촉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에게 못 가게 하려는 접촉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호사가들의 그 추측성 발언들에 너무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요즘 여의도 정가에서 오가는 얘기들 소문들의 한 80%가 헛소문이 너무 많아요. 그래요? 그 찌라시 같은 데도 보면 그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담아 있어서 네.
너무 현혹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아니 네. 뜬굴뜨기 연기 나라 이건 줄 알았더니 그게 또 네. 아니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노영희 뉴스 인사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 여기까지 나눠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오늘 얘기 잘 나눠봤고요. 우리 또 수미대 민심 잠시만 기다려주세요.